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이번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민생 현안들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 인상과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 전 사장은 정부와 큰 틀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히면서 요금 인상에 군부를 지피는 모습이죠.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가는데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정치권에서 어떤 쟁점들로 불붙고 있는지 금요 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 곧 합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지금 공방을 벌였는데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그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전 부채가 35조 5천억이 늘었습니다. 그죠?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은 우리 에너지 기반 무너질 것이고 산업 기반 흔들리고 국민들도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올렸습니다. 그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한전 같은 이 난마같이 얽힌 이 부채라든가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질서에 저는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사장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왔는데 앞으로 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 부분도 네, 여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일부이긴 합니다만 한전의 막대한 적자의 책임이 누구냐, 어디냐, 어느 정권이냐를 가지고 여야 의원이 좀 공방을 벌였고 또 마지막에 야당의 정청래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 적절하냐,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님, 우선 두 가지 탈원전 얘기를 잠깐 나왔으면 한전 적자의 책임 공방, 또 하나는 김동철 사장 낙하산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전 적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적자의 액수가 커진 건 맞는데 예. 역마진 구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역마진이라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가격, 그렇죠.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 그렇죠. 예. 전기요금은 동결돼 있었고 그리고 발전 단가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싼 거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소위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 단가가 제일 비싸죠. 근데 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를 또 의무적으로 사주다 보니까 예. 한전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은 숫자상 명확합니다만 전기요금이 오르면 또 힘들어지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 예. 김동철 한전 사장이 낙하산이냐? 그런 것 같아요. 적시대 변화에 변화에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제 기억에는 한전 사장이 낙하산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전부 외부 인사가 들어왔나요? 거의 그러니까 조금 김동철 사장의 특이점이라면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거. 주로 4선 의원 출신이죠. 주로 산업부나 이렇게 관료 출신들이 가던 한전 사장에 전직 의원이 갔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한전과 같은 소유 분산 기업에 있어서 사장이 정말 주주 개개인들의 그 총의로 뽑힌 적은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일명 낙하산이냐? 낙하산일 수 있겠죠. 근데 한전 사장은 늘 낙하산이었고, 늘 낙하산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관료 출신이냐, 정치인 출신이냐, 그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낙하산도 좀 전문성이 있으면 좋은데 김동철 한전 사장 4선 의원이지만 아마 야당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다. 정치인이니까 전문성이 있겠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님.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방 늘 얘기됐던 공방인데 또 국정감사에서 또 그걸 되풀이하고 있군요. 이게 이제 여야만 바뀌었지 공방의 내용은 같습니다.
사실 그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을 하지 않아서 지금 전기요금 적자가 누적되고 원가를 밑도는, 그러니까 원가주의하고는 현저히 어긋나는 이제 그런 가격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책 요금이고 예. 정부가 물가 관리 목표하에 통제하는 요금이다 보니까 실은 원가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 단가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올해 누적 적자가 47조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게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 없는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거고 예. 어쨌든 한전 스스로 수립했던 요금 인상 계획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것만큼 지금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그 원래 계획했던 것의 잔여분을 좀 인상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한전의 논리고 정치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어쨌든 물가를 통제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한전을 향해서 좀 그동안에 방만했던 경영상의 요소가 있다면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동철 사장 뭐 낙하산 논란은 뭐 그렇죠. 공기업 낙하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한전 출신이 아니면 전부 낙하산이라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이분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결국 지난 대선의 보훈성 인사 아니냐 전문성과는 무관한 이런 비판이 조금 더 추가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 뭐 사장이 낙하산이냐 아니냐를 따질 만큼 한전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낙하산이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뭐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거고 이 문제 잘 해결 못하면은 또 그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록 낙하산이지만 이제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해낼지, 경영 재무 개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지금 한전에서 원래 요구했던 올해 전기료 인상분은 지금 아주 극히 일부만 정부가 받아들였고, 한전 주장으로 4분기에 1kW 시당 25.9원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올린 것보다 이만큼을 더 올려야만 한다는 게 지금 주장인데 정부는 이걸 좀 다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운 상황.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해결 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4분기에만 25.9원을 올린다고 하면 올 들어서 올랐던 인상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한 번에 올리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올 들어서 킬로와트당 약 20원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4, 4분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4, 4분기에 올려야 된다는 게 한전의 주장인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물가 관리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한 번에 다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업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만 소위 방만 경영, 방만 경영을 스스로 좀 혁신을 통해서 덜어난 이후에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방만 경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외부인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게 유효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직원들 중에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일을 2명, 3명이 나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늘 노조가 반대할 것이고요. 또 지금 한전의 경우에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합니다만 뭐 큰 혜택을 주지 않으면 희망퇴직자가 안 나올 것이고 또 역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만 내부 점검을 통해서 일단 비효율을 덜어낸과 동시에 적정선에서의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이것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지난 올 들어서 전기요금 올리면서 한전이 자구책을 1단계로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뭐 그걸 1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구 노력은 뭐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5월 달에 1단계 그 자구책을 발표를 했는데 남부지국을 매각하고 일부 사옥의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고 또 임금을 좀 반환하자. 상위직급 같은 경우에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신통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사업 공간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예. 그런 정도의 수익성 개선이 있었던 것 빼고는 지공 매각이나 아니면 인건비 반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감이 끝나면 10월 그 말쯤에 한 번 더 2차 자구책을 발표할 때 앞서 이제 김영남 의원도 말씀하셨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핵심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까지 뭐 자산 매각이나 그 인력 그 운영 관련된 그 자구책이 진행되는 추이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게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전 스스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바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점을 강하게 주문을 하겠지만 근데 그걸로 요금 인상을 누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로? 결국에는 네. 요금 인상은 요금 인상대로 일정한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원래 올해 이제 인상 계획이 킬로와트 시당 51원이었습니다. 지금 김동철 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3분기까지 인상했던 거를 빼고 남는 게 25.9원이어서 예, 그걸 좀 요만큼 인상해야 필요하다. 예. 이제 올해 인상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건데 이제 51원 올해 인상을 다 한다 하더라도 즉 킬로와트 시당 25.9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원가 미치거든요. 여전히 이제 원가주의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어떤 요금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못한 25.9원 킬로와트 시당 4분기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뭐 이건 지금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이 다가오는데 정말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만 여튼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한전이 하는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주장이신데 김동철 한전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만간 뭐 특단의 2차 추가 자구안을 낸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 과연 1차도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기 어려운데 이 정도를 해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대규모로 어떤 자구책을 낸다 그러면 사실은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는 자산 매각 이외에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 인상분을 반환한다든지 그거 다 모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네. 희망퇴직 받아봤자 들어가는 비용 따지면 절약되는 그 비용은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일단은 큰 돈은 만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중요 자산 매각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게 한전의 경쟁력을 정말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산 매각 과정에서 과연 정말 큰 덩어리라면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내 자본이 그걸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따져봐야 네.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한전 사장이 국감에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게 깜짝 놀랄 만한 거라면 또 다른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특단의 2차 자구책이라 그러니까 전기요금 그래 오르겠다.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려면 한전 자구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규모가 나올 수 있겠냐. 노조에 또 동의를 넣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인력을 좀 줄이겠다. 희망퇴직자를 받아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게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노조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당사자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희망퇴직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또 보상 대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좀 의문이고요. 핵심 자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세워놓은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조 원 가까운 자산 매각 계획이 있는데 예. 아직 그 지금까지 진행된 자산 매각이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자산 매각의 유의점은 그게 필수 자산인 경우에 지금 매각했을 때 나중에 심각한 경쟁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자산 매각 계획 중에 일부 변전소 매각 같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칫하면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산 매각 계획이어서 과연 그에 대해서 이게 또 국회나 혹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강한 반대가 나올 경우에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만간 발표를 한다니까 좀 지켜보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이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납득해 줄 수 있을지 한전이 내놓은 자구 노력을 보고 저 정도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도 전기요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지는 이제 발표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군요. 이 또 하나 이슈가 자구 노력과 관련해서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에 이 출연금을 조금 줄이는 문제를 한전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뭐 한전공대를 설립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출연금 문제. 저는 한전공대는 시작이 잘못됐죠. 사실은 시작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기업의 돈을 이용한 케이스고, 이게 어떤 교육의 전체적인 틀이라는 면에서도 과연 나주에 한전공대를 신설하는 게 적절했는지도 의문이고, 사실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 집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못을 박아놨다. 이 박힌 대못을 뽑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대못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참 완벽하게 해결할 방안은 안 보입니다만 워낙이 출발부터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한전 형편에서 한전 공대에다가 어떤 지원금이나 출연금을 많이 내놓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대못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한번 대못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뭐 그대로 갈 수도 없고 한전의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참 이 해답은 좋은 해답이 안 보이네요. 이것도 한전공대 출연 문제. 일단 뭐 없애기는 어려운 거죠.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정책이긴 한데, 또 어쨌든 그 에너지 공대 설립의 취지는 그나마 또 수긍할 만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다만 한전이 애초에 약속했던 출연금을 현재 재무 구조에서 다 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축소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한국에너지공대의 그 복지 후생 수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부분적으로 있었거든요.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서 그 이 출연금 삭감이 불가피한 만큼 뭐 한국에너지공대 스스로도 뭔가 이게 좀 긴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어서 현재 여당에서는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설립의 취지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일부 여당에서는 이제 설립 취지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있는데, 뭐 세워진 학교 없앨 수도 없고 출연금 한전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다, 뭐 이런 식인데, 여튼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타당성인데, 이 전기요금 인상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공방도 있고 국민들 부담, 한전의 적자 늘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없이 조금 뭐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랄까, 전기요금 현재 결정 방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전 단가, 예. 비용 대비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안 돼 왔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는 구입 단가는 껑충 뛰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고요. 이제 2022년 거의 정권 교체기에 들어서 한 번 올렸을 뿐인데, 항상 그러면 정치권이 개입하고 정부가 규제하니까 한전의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한다? 만약에 적자를 피하고 싶다면 뭐 민영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못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전기료가 싼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기를 아주 싸게, 아주 편하게 그동안 이용해 오는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안, 뭐 민영화 같은 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나마 충격을 좀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이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공방이 계속 탈 수밖에 없다. 무슨 독립적으로 시장 원리대로만 탁 결정해버리면 이게 국민 경제에 충격이 뭐 크다. 뭐 그런 뜻이시네요. 단기간에는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뭐 그 공급 단가에 맞춰서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제 물가가 연쇄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책적 조정은 불가피한데 궁극적으로는 원가주의를 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라는 게 싸고 무한한 에너지일 수 없다는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고 네.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OECD 국가들 중에 우리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근데 그 투자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LNG라든지 다른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오페크 국가들이 감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곧바로 그로부터 충격을 받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점점 이제 이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제 그린 패러티라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보다 이 태양열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이 더 싼 그런 이제 체인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쪽 방면의 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을 높여가지고 공급 단가를 낮추고 의존도를 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게 그런 어떤 공급 충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전력 공급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의 이 정부 정책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이 아마 저와 박원석 의원 간의 의견이 가장 다른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그래요? 되는데요. 김 의원님 지금 어떤, 예.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공급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좀 필요하다. 예. 네. 근데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 단가가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단 자연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태양광이라는 건 사실 사막 지역이 가장 효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풍력 발전은 그 북부 유럽 쪽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북해 쪽이 가장 적합지인데 우리는 둘 다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거로 주장을 합니다만 아마 정의당이나 야당 측에서는 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거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대안에 있어서 그 부분은 가장 의견 차이가 심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우리가 좀 좋지 않다. 김용남 의원 말씀에. 아니, 뭐 우리가 그런 점이 없잖아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술 투자를 별로 안 해가지고 발전 단가가 유럽 국가들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좀 발전돼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근데 이제 기술 투자를 해서 발전 효율성을 높이면 단가는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고요. 원자력 발전소 발전이 싸고 이제 안전한 청정 에너지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근데 안전하다는 건 일단 후쿠시마 이 사고에서 보듯이 이거 어불성설이고 더군다나 싸다는 것도 재처리 비용까지를 감안하면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아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줄어드는 나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대응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환에 있어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중심이지 그게 원자력이 대체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의견이 가장 많이 다릅니다만 사실은 EU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 조건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그 자국 내에 갖고 있을 때는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고 방패장은 없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야당의 반대가 항상 심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그거보다 싼 안전한 또 원전을 좀 늘려야 된다. 여야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쟁점과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물론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의견은 달라요. 여야가 이 부분 모처럼 공감하는 배경이랄까 이유 어떤 데서 나오는 걸까요? 이건?
일단 의료 인력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지금 의사가 2.5명 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네. 낮고요. 이번에 이제 이 팬데믹 과정에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계, 불편 이런 것들에 시달렸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의료 인력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인기 진료 과목으로 의사가 몰리고 또 지역에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뭐 연봉 4억을 준다 그래도 의사를 찾기 그렇죠. 어려운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 이 공중보건의 위기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어떤 취약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공급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네.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는데 이걸 곧바로 정원 확대 몇 명을 할 거냐를 발표할 걸 같더니 그 부분은 조금 미뤄둔 것 같아요. 정부가 혹시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 운영을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대통령실의 정책 운영 방침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는 했습니다만 의협의 반대가 워낙 세서 그냥 포기했었죠. 그리고 저는 조금 조심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OECD 평균 의사 수가 우리가 적다. 그건 적은 게 맞죠. 근데 의사 1인당 하루에 보는 환자 수를 계산해 보면요. 다른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내과, 소아과 뭐 이런 급여 항목을 주로 다루는 그 병원에서는 최소 하루에 60명에서 100명 이상을 보거든요. 뭐 150명의 환자를 보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전 세계에 의사 한 명이 하루에 환자를 100명 이상 보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보여주는 그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좋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의사 부족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의사가 적다는 거를? 아니죠.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은 환자를 봐야 되냐? 보험 수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급여 항목, 그렇게 소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있어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을 보지 않으면 수치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렇죠. 환자를 많이 봐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의대 정원의 확대를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보험 수가의 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의사분들의 반대도 좀 적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의대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흉부외과, 뭐 소아과 뭐 이렇게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험 수가 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비해서 또 필수 의료 인원이 확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은 방법을 놓고 여야가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야당 간에 조금 다르죠. 지금 뭐 공공의대라든지 뭐 지역의사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야 간의 차이라기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14개 지방자치단체에 17개의 국립대학병원이 있는데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3개나 돼요.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 그런데 심지어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습니다. 전남, 광주를 제외하고. 광주광역시를 빼면 이런 데에서는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해서라도 어쨌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이미 의대가 있는 이 광역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 의사제라든지 또 지역 인재 선발 TO라든지 이런 걸 좀 늘려달라라고 해서 약간 미세하게 정책 요구들이 다르고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그 지역 필수 그 의료 혁신 전략 이걸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그 지방 국립대를 5대 서울의 병원 수준으로 이를테면 이제 규제도 완화하고 이제 진료의 질을 높여가지고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아웃라인은 내놨는데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그걸 하려 그래도
이게 결국에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거나 이런 이제 세부안이 따라와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 그거는 뭐 이제 뭐 의사들의 저항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정부가 조금 더 고심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네. 세부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수가 문제가 나왔는데 필수 진료 과목의 수가를 좀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해요. 근데 이제 의사 1인당 환자 수도 봐야 되지만 의사 1인당 개업이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그 연간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상위권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그 얘기는 수준이 뭐냐면 수가가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반대의 사례이기 때문에 수가 낮은데 환자를 많이 진료해서 뭐 수입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런 점도 있죠. 그런 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또 과거에 의학 분업하면서 수가 많이 올렸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좀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금요경제토론이었습니다. 김용남,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